김밥 한 줄만 주세요. 저희가 나눠 먹을게요. 젊은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냈습니다. 70대 재벌 회장 강태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앙상하게 마른 여자가 7살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3억 원을 들고 도망쳤다던 며느리 서경미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너무나 야위어 보였습니다. 3억 원을 가진 사람이 5년 동안 3,000원짜리 김밥을 애처롭게 나눠 먹으며 살았을까요? 회장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겨울 아침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뺨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70대 재벌 회장 강태준이 검은색 승용차에서 천천히 내려 재래시장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운전기사이자 비서인 박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최근 들어 시력이 많이 나빠졌지만 오늘따라 안경을 차에 두고 온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안경 가져오시겠습니까? 강태준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잠깐인데. 강태준이 찾은 곳은 시장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김밥집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김밥이라는 글자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자주 다니던 바로 그 추억 깊은 집이었습니다. 당시 강태준은 중소기업의 한 과장에 불과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아내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이곳에 와서 정갈한 김밥 한 줄을 둘이서 정답게 나눠 먹곤 했던 소중한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며 희망찬 목소리로 말하곤 했었습니다. 여보, 언젠가 우리도 잘 살게 될 거예요. 아내는 10년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강태준은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그때 그 따뜻했던 맛이 간절히 그리워져서 발길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김밥집 안은 예전과 똑같은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낮은 테이블 벽에 걸린 오래된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옛 추억을 떠올리며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시력이 흐릿해서 주변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곳의 분위기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시야로 강태준은 낡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7살 정도 된 남자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이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경도 없이 희미하게 보이는 탓에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기침을 연신하며 작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카운터 앞에 조심스럽게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밥 한 줄만 주세요. 저희가 나눠 먹을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이면 사람의 목소리도 변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여자가 낡은 지갑을 열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김밥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정성스럽게 말아주었습니다. 강태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여자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자리로 걸어가는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으며 햇빛이 여자의 옆 얼굴을 비추는 순간 강태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귀 뒤에 작은 점 콧날에 선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서경미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60kg대가 넘는 건강한 체구였는데 지금은 40kg대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고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33살 젊은 여자가 아니라 4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손도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강태주는 5년 전 통통하고 밝았던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그때 그 며느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니, 설마 저 사람이 경미일 리가 없다고 강태주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3억 원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저렇게 초라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아이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 강준우였습니다. 5년 전 2살이었던 아이는 이제 7살이 되어 많이 컸지만 눈매만큼은 아빠 강민재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강태준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5년 전 사건의 기억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강태준은 김밥집을 나와 차 안에서 깊고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비서가 백미러로 회장의 심란한 표정을 살피고 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겨울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들 강민재가 새벽 2시에 급하게 집을 나간 날이었는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차를 몰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장례식은 3일간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고 며느리 서경미는 상주로서 예의를 다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끊임없이 절을 받고 손자 준우를 세심하게 돌보며 눈물을 참아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강태주는 그때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경미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서경미는 25살에 민재와 결혼했었습니다. 당시 민재는 31살이었고 회사에서 승진한 직후였습니다. 강태주는 처음에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뭘 그리 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경미는 제가 평생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서경미를 소개했었습니다. 서경미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강태주는 서경미의 맑은 눈빛과 단정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서경미는 26살에 준우를 낳았습니다. 강태주는 손자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서경미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서경미는 훌륭한 며느리였고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잘 모셨고 아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민재도 행복해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라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바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금고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안에 소중히 보관해둔 현금,
3억 원과 아내의 귀중한 보석들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때 가장 먼저 서경미를 의심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가족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경미는 그날 새벽 준우와 함께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박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새벽에 젊은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나가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말에 강태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하루도 안 돼서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돈까지 가져갔다니 말입니다. 며칠 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경미와 준우는 이미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친정 부모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간 거라고.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여자였다고 말이었습니다. 강태준도 점점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분노가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 후 5년간 강태준은 서경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자 준우를 그리워했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간 서경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원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태준은 서경미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밥집에서 본 초라한 모습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나눠 먹는 사람이 과연 3억 원을 가져간 사람일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강태준은 집에 돌아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 감고를 조심스럽게 열고 그날의 기록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경찰 조서, 은행거래 내역 보험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띄었습니다. 서경미의 계좌로는 그 전후로 큰 돈이 들어온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장례식 이후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의아한 건 박 비서의 증언이었습니다. 서경미가 젊은 남자와 함께 나갔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CCTV 화질이 나빠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서경미가 정말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자신이 무고한 며느리를 원망해 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내일 이사회 준비는 다 끝났다면서 한 팀장도 참석한다고 하더군요. 조카 한동훈 팀장이었습니다. 민재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리를 대신 맡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갑자기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작은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박 비서를 불러들였습니다. 20년간 함께해 온 충실한 동반자인 박 비서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5년 전 사건의 모든 자료들이 차곡차곡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박 비서 5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지. 박 비서는 의자에 앉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젊은 남자와 함께 나갔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정확히 누구였나 강태준이 물으니까 박 비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 비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박 비서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나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모님은 아이 손만 잡고 혼자서 택시를 타셨어요. 박 비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했나? 강태준이 추궁하자 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한 팀장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한마디에 강태준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조카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박 비서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팀장이 그날 새벽에도 회사에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장례식 다음 날 새벽인데도 말입니다. 강태준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새벽 한동훈이 회사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왜 박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현관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봉투라고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나? 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팀장이 먼저 가져가셔서요. 강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동훈이 개입된 일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조카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비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사모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어머니였어요.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간 서경미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후회와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한동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태준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조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강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오게. 전화를 끊고 나서 박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박 비서의 말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경미의 초라한 모습과 한동훈의 수상한 행동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은 어린 시절부터 영리했지만 욕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들어와서도 승진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민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재는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회사 일도 책임감 있게 처리했고 직원들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반면 한동훈은 항상 민재를 경쟁 상대로 여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진실을 향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아들 민재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프로젝트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꺼내본 묵직한 파일들이었습니다. 민재가 맡았던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성공하면 회사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세상을 떠난 후 이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한동훈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겨진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사고 전날 밤 한동훈이 민재에게 걸었던 전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새벽 1시 30분이었고 내용은 회사 현장에 급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현장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의 일지를 확인해 봐도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한동훈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동훈은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새벽까지 있었다고 경비원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겼다던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강태준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림이 서서히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는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경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강태준은 사설 탐정을 통해 서경미의 거처를 찾아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달동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 새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넓은 저택에서 여유롭게 살던 며느리가 이런 열악한 곳에서 지내고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가족의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경미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경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반가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좁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전기장판 하나와 이불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는 라면을 끓인 낡은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때 큰 저택에서 살던 가족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준우가 고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5년 전 통통했던 아이는 이제 말라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한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손자를 안으려고 다가가자 준우는 서경미 뒤로 숨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라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강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간 이들을 원망하며 지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진실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서경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죄송하고 동시에 너무 감사해요. 목소리에 5년간 쌓인 고통과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힘들게 혼자 견뎌왔어? 서경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지키려면 조용히 있어야 했거든요. 서경미의 말에 강태준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누구를 피해서 그랬다는 것인가? 서경미는 준우를 꼭 안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희를 위협했어요.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준우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거든요.
이 말에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경미가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말끝에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서경미를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경찰의 신고는 해봤나 강태준의 질문에 서경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해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서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서경미의 말에 강태준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마저 서경미를 범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이렇게 살아온 거군. 강태준의 말에 서경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전단지를 돌리며 살았어요. 준우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어머니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야, 기억나지 않니? 준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강태준은 서경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가족으로 살아가자. 하지만 서경미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면 준우가 위험할 수 있어요. 서경미의 걱정을 강태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밝혀낼 것이야. 누가 당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꼭 찾아내겠어.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민재가 남긴 자료 같은 건 없나? 집에서 작업했던 것들 말이야. 강태준이 묻자 서경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있어요. 남편이 집에서 밤늦게 작업할 때 싸던 노트북이 있거든요. 급히 나오느라 못 가져왔는데. 혹시 그 안에 서경미의 말에 강태준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 노트북을 찾으러 가야겠어. 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과 서경미는 조용히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5년간 비어있던 집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경미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조심스럽게 숨겨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남편이 개인적으로 쓰던 거거든요. 강태준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들을 하나씩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폴더에서 심상치 않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의문점들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민재가 직접 작성한 꼼꼼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자세히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예산 관련 잠부에 심각한 오차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출과 기록이 현저히 달랐습니다. 자재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농후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수상하다면서 마치 뭔가 숨기려는 듯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한동훈의 부정을 구체적으로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아래쪽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가 한동훈과 대학 동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허위 견적서를 통해 차액을 빼돌리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자료 확보 필요하다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모는 사고 전날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이 급히 만나자고 연락했다면서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각별히 조심해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서경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한동훈의 부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서경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남편이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동훈이 의도적으로 불러낸 거야. 아마 입막음을 하려고 했을 거다. 강태준은 더 많은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은밀히 수집한 결정적 증거 자료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허위 견적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민재와 한동훈의 생생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이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문제 말이야? 한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명백한 이상 징후들이 발견됐거든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형이 굳이 신경 쓸 일은 아니야. 한동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동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형, 이런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괜히 오해만 생길 뿐이야. 오해요. 무슨 오해 말인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이야기하자. 오늘 밤에 시간 있어. 한동훈이 말했습니다. 녹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사고 전날 밤의 결정적 대화였습니다. 강태준은 이제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동훈이 민재를 의도적으로 불러낸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면 충분하다. 한동훈이 민재를 위협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거든 강태준은 즉시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내일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해. 그리고 한동훈에게는 아무 말하지 마.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5년간의 오해와 고통이 끝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재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텍스트 메모와 음성 파일, 서경미가 보관해 둔 원본 영수증, 회사 주차장 CCTV 기록, 그리고 박 비서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한동훈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한동훈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에서 한동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부정행위부터 민재를 의도적으로 불러낸 것, 서경미를 협박해서 내쫓은 것까지 모든 죄상을 인정했습니다. 5년 동안 완벽하게 숨긴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준은 조사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조카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다니 말입니다.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준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강태준은 서경미와 준우를 정성스럽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서경미는 현관을 들어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준우의 작은 신발장도 민재의 사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서경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평안하게 살아. 아들도 분명 그걸 바랄 거야. 서경미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준우도 이제 당당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강태준은 직접 그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포장해 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그 김밥집 주인 할머니는 강태준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때 그 며느리분하고 손자 찾으셨어요. 강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이제 함께 살게 됐어요. 할머니는
김밥을 정성껏 싸주며 말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 며느리분 정말 착하신 분이던데.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는 따뜻한 김밥이 올라왔습니다. 5년 전 석영미와 준우가 나눠 먹던 바로 그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먹는 재결합의 식사였습니다. 준우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차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 정말 커요. 준우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준우를 무릎에 앉히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 기억나니? 준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따뜻해요. 그 말에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준우 많이 사랑해 줄게. 석영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의 고통과 두려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살아요. 석영미가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이제 안 오니까 좋아요. 그 순간 강태준과 석영미는 동시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5년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창밖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았어. 경미와 준우 잘 돌볼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준은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한동훈이 남긴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석영미는 집에서 천천히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으로 조금씩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40kg대였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의 상처들도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준우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석영미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학교 앞에 섰습니다. 준우야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석영미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 할아버지한테도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준우의 얼굴에는 밝고 희망찬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태준은 손자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준우가 새 교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죠? 준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준우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태준과 석연미. 그리고 교복을 입은 준우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가족을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결국 극복할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강태준은 이제 매일 아침 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석영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민재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가 남긴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강태준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석영미는 천천히 사회에 다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우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고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고 있습니다. 5년간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준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준우가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엄마 석연미를 닮았고 아빠 민재를 닮았습니다. 강태준은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민재야, 걱정하지 마. 내 가족 아버지가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